19세기 초 독일의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대뜸 철학자의 길로 전향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헤겔에 비해 학자로서 긴 무명 기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 그의 학문적 성취가 꽃을 피우며 그제서야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시대의 철학, 과학, 문학, 미학 등 온갖 학문에 영향을 끼치면서 후대에도 유수의 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생활 철학자, 그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오랜 무명기를 견디지 못했더라면, 예컨대 그가 40대에 들어서서 혹은 그 이전에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빛나는 성취를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에 들어선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분투하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시기임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며 세상에 관한 회의감을 가지기 쉬운 연령대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들기 힘든 나이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40대에 들어서면 쇼펜하우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힘든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삶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비롯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고단한 40대의 삶과 위대한 철학자의 사유를 접합시킨 강용수 저자의 작품, 이번에 다룰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는 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듯 삶은 고통이라는 도식은 사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익숙한데요. 쇼펜하우어 역시 단순히 삶의 긍정적인 면만 예찬하는 게 아닌 삶의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도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출처는 너무나도 다양하죠. 예컨대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 본인의 삶을 온전히 꾸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진단에 따르면 사실 자살을 바라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더 강렬한 실망감과 절망, 불안에 시달립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의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인 셈이죠. 또한 우리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비이성적이며 언제나 욕망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인간은 식욕, 수면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와 같은 고차적인 욕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욕망은 신체로 드러나며 신체의 각 부위는 주된 욕구와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장기는 배고픔, 생식기는 성욕과 대응되죠. 강용수 저자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욕망의 철학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이라는 점은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욕망을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서요. 사실 쇼펜하우어식 욕망의 철학은 DNA 보존을 생물의 지상 과제로 간주하는 현대의 몇몇 과학 이론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욕망은 생물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삶의 의지가 표현된 것인데요. 그렇기에 욕망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할 땐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반복되는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릴 무엇보다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불행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서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부자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빈자가 빈곤함에 고통받는 만큼 부자는 권태와 무료함에 괴롭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부유층의 마약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는 그들이 무료함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극단적인 문제로 자신을 내몰아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들, 삶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이렇듯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 고통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걸까요? 먼저 쇼펜하우어는 고통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며 우리의 주관,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가난해도 고통스럽고 부유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한 없이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 곧장 질리고 지루할 테고, 기초적인 욕망도 충족할 수 없다면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고플 땐 너무 맛있지만 배부를 때 먹으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내적인 의지는 사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그러한 힘은 이 세상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이러한 삶의 의지를 조절하고 그 방향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목표와 자아 실현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잡는 한편,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욕망은 줄일 필요도 있다는 거죠. 40대에 접어들어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게 치기 어린 20대처럼 쾌락만 늘리려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삶의 기준점을 바깥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쇼펜하우어는 가짜 고통과 진짜 고통을 구분합니다. 가짜 고통은 남들과의 비교로 얻는 가짜 행복을 얻는 과정이고, 진짜 고통은 행복의 중심을 자기 안에 두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과정이죠. 단순히 남들 다 하는 걸 나도 한다는 피상적인 만족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의 눈치나 살피게 하고 끝없이 돌고 도는 유행처럼 낮은 수준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복은 자긍심과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인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하며 시간의 걸음망에 걸러진 질 높은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40대인 쇼펜하우어를 만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개성에 맞는 삶을 사는 행복, 가치의 기준을 자기 안에서 찾는 주체성을 개발하기에 40대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알맞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요컨대 고통을 견디는 힘은 내적인 풍요와 성찰에서 나오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 주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행복, 불행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업에 의욕을 갖고 몰입할 때 고통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선 강용수 저자의 설명에서 얼추 밝혀졌듯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이른바 소박한 행복론입니다. 이는 단지 작은 행복에 만족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게 더 많은 능동성, 쾌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더 적은 고통이라는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건데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통은 쾌락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통 행복보단 불행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쾌락은 결핍의 충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 반면, 불행은 상실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0보단 마이너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 고통을 줄이는 조건이나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소리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소들을 언급하며 설명하는데요. 예컨대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분이나 몸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한다면 고난이나 괴로움을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한 정신은 고통에 대한 인내력을 높여주며, 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를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희생해 외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며,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평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말한 평정심의 중요성을 강용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40대는 이런저런 일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책에서 강용수 저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기반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 질투를 경계하고 무작정 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세상엔 거짓된 것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그 방법들입니다. 요컨대 외부의 자극을 줄이면서 내적인 혼란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성취, 즉 고통을 경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술을 제시합니다. 예술적인 경험에 포함되는 미적 관조를 통해 미적 대상에 대한 완전한 몰입으로 마음 전체를 채워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덧붙여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차원에서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는 구차적인 매개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반면,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소리로 직접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격정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고, 심지어 가사를 몰라도 이러한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책에 따르면
따르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욕 등 일정하게 반복되는 욕망의 충족으로 얻는 재생적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얻는 육체적 즐거움이고요.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성찰, 사유로 얻는 정신적 즐거움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40대는 내적인 중심을 확고히 해야 하며 삶의 잔잔한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는데요. 이러한 교양의 증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입니다. 철학자는 사물을 지적인 대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쇼펜하우어는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무턱대고 읽으면 역효과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이며 무작정 읽어 해치워 버리는 게 아닌 책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쇼펜하우어가 권장하는 독서의 원칙은 고전을 주로 읽을 것, 같은 책을 2번 읽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유할 것,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쓰여진 글과 악서를 피할 것입니다. 특히나 40대의 폭넓은 시야는 다양한 책의 관점을 받아들이기에 유용하며 그렇기에 독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기 쉽습니다. 다만 단순 암기, 사유 없는 다독은 경계해야겠죠. 고통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특히나 표현 방식, 즉 문체가 중요합니다. 문체에는 쓰는 사람의 습관, 가치관 등이 배어나와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조절하는 가늠자로 기능하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좋은 글쓰기를 위해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며 수익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익을 위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내면 안 되니까요. 무엇보다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인 양 여기는 걸 가장 경계해야겠지만요. 정리하면 삶은 고통의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의 처분은 순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이는 앞서 소개드린 여러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이해하고 상기한 원칙을 잘 지킨다면 나의 내부에 관련된 문제들은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